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박석원입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가 첫 방송된 게 2015년 6월 17일. 오늘로 정확히 10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한 강소기업들을 보면서 정말 그 자긍심으로 가슴 뿌듯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 100회 특집, 기업인 문익점. 그는 단순히 부뚜껍에 목화씨 한 톨을 가져온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화씨 한 톨로 조선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 기업인 문익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면한 오늘, 문익점이 이룬 혁신과 그가 남긴 참 기업인 정신을 조명합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뜻의 부민각, 그 주인공은 사무당 문익점입니다. 고려 공민왕 13년, 원나라와 고려의 국경지대에서 감시의 눈길을 피해 뭔가를 감추는 한 남자. 그가 감춘 것은 바로 목화씨였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무심했던 그것을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원나라에서 몰래 들여온 귀하디 귀한 목화씨 열알. 무사히 국경을 넘어 조선에 돌아온 문익점은 그 길로 장인 정천익을 찾아가 함께 목화 시험 재배에 도전하는데요. 거듭되는 실패 끝에 구사일생으로 꽃을 피운 것은 단 하나의 씨앗. 그 씨앗 하나에서 첫 해 100개의 씨앗을 얻어내는 결실을 거둔 두 사람은 3년에 걸친 집중 재배를 통해 종자 채집에 성공합니다. 그들의 집념은 씨앗의 도입과 시험 재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익점이 꽃피운 건 목화 한 송이에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추위에 헐벗은 백성들에게 따뜻한 속옷을 입히는 의류혁명을 시작으로 면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이로 인한 동북아 무역구조의 변화까지 목화씨 하나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문익점. 그는 우리 역사 최고의 기업인이었습니다. 네, 강소기업이 힘이다 100회 특집 기업인 문익점.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 연구원으로 계시는 박정호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인 문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두 분은 특히나 이 문익점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주목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역사책을 즐겨보는데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기업가가 없겠느냐라는 그런 눈으로 늘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문익점 선생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문익점 선생이 바로 기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목화 씨앗을 갖고 와서 재배를 하고 그 재배한 목화를 가지고 다시 실을 만들고 천을 짜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또 그리고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아주 훌륭한 기업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원님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몇 해 전에 이제 중학교 교과서 집필 작업에 한 단원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요구받았던 내용이 우리 역사 속에서 뭔가 기업인으로서 또는 아니면 어떤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경제적 관점에서 좀 조망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가로서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걸 누구를 찾아야 되나 하다가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문익점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분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숨겨진 기업인이었고 정말 기업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문익점 선생님을 다시 한번 조망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은 이렇게 기업인의 관점에서 보시지만 일부에서는 이 문익점 선생이 한국 최초의 산업 스파이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기술이라는 게 서로 다 교류하면서 전 세계가 다 발전해 왔는데 기술이 자연스럽게 교류되는 그 과정일 따름이고 그걸 매개하신 분이 문익점 선생일 따름이었지 그거를 뭐 산업 스파이다 그런 눈으로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달리 해석하는 좋은 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도요타 박물관에 가보면 사실 도요타 자동차의 단면을 잘라서 전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 미국 자동차 단면을 잘라서 같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자신들이 자동차를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지 못할 때 미국의 자동차를 분해해서 조립하고 그걸 카피하면서 지금의 도요타라는 세계적인 기업에 이르렀다라는 걸 부끄럼 없이 과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창업을 함에 있어서 기술을 처음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기술을 먼저 배우고 습득하는 그 과정은 당연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익점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한다면 면 보급일 텐데요. 문익점 선생 이전에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면이 없었습니까? 우리 그 부여 능선리 고분 발굴했을 적에 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백제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중국서 들어왔건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도 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건 간에 그 전부터 사실은 있어 왔던 겁니다. 아, 이전부터 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익점 선생의 업적이 조금은 바래지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인 문익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누군가가 면을 그 전에 들여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같이 만들어 놨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이전에 누가 모카씨를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편화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목화씨 한 톨이 가져온 혁명,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업인 문익점의 면모,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청에 위치한 목면 지배유지. 이곳은 문익점이 나고 자란 고향이자 그가 원나라에서 목화를 들여와 처음으로 씨를 뿌려 재배한 곳이기도 합니다. 650여 년 전 한반도에 처음 목화씨가 뿌려졌던 바로 그 땅, 목화 모종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익점은 이 작은 싹에 얼마나 큰 간절함을 담았을까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보는데요. 오늘의 특별한 체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죠. 일상적으로 접하는 면이라는 소재를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어떻게 심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소재인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걸 체험하게 되니까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명의 옷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을 내가 첫 단계를 한번 심어보는구나, 그런 생각으로서 가을에는 와서 한번 따가지고 한번 하는데 내 씨앗도 한번 그 씨앗 고르는데 한번 골라보고 싶다, 가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범해 보이는 초록의 풀, 여기서 어떻게 솜이 생기는 걸까요? 5월에 목화씨를 뿌려 싹이 나면 두어 달 뒤 꽃이 핍니다. 꽃이 피었다 지고 난 자리엔 열매인 목화다래가 맺히는데요. 가을이 뒤에 다래가 여물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목화솜이 터져 나옵니다. 서리가 내일 즈음이면 가지마다 눈송이 같은 보드라운 솜을 달고 있는 목화. 이때가 목화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목화솜, 70년대까지만 해도 목화밭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목화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화를 보고 어릴 때 그걸 신기해서 목화를 한번 따서 거기서 솜을 빼서 노른 기억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복식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림 한 점. 화려하고 부드러운 비단과 모시로 만든 예복을 입은 왕족과 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럼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삼배입니다. 당시 삼배는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했던 가장 대중적인 옷감이었습니다. 삼의 껍질을 벗겨 그 안쪽의 섬유를 이용해 짜는 옷감, 삼배. 마찰에 강한 삼배는 매우 질겨서 수명은 길었지만 보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통풍이 잘 돼 시원하지만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얇은 삼배 옷을 입은 백성들은 말 그대로 헐벗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원나라의 목화밭에서 걸음을 멈춘 문익점. 그는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삼배옷 하나로 버티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거의 99%가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자, 삼배 옷을 입고 그때 당시에 겨울의 날씨는 영하 20도, 30도의 혹한을 넘겨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단 덮는 이불부터 솜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전에는 지풀 썰이였든지 나무 잎을 말렸든지 안 그러면 그 삼배 헝겊을 넣어서 이불을 했어요. 그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배를 짜가지고 무명옷을 입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했느냐? 무명배의 그 사이에다가 솜을 재어서 넣어서 누빕니다. 촘촘히 바느질을 해서 누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요즘 같으면 오리털 파카와 같은 겁니다. 그 솜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은 이 백성들이 태어나서는 이렇게 따뜻한 의복을 처음 입어본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얼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바로 물품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이 목화였던 거죠.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구해준 문익점. 그의 공로를 칭송하는 목소리는 수백 년이 지난 뒤까지도 이어졌는데요.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그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 그건 바로 목화씨 도입이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목화씨를 들여온 기업인 문익점. 그 바탕에는 애민 정신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삼배옷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요. 이걸 한겨울에 입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에 삼배옷을 입다가 면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정말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려준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 조선 태종조에 처음으로 문익점 선생 집안에서 배를 이제 한 필 짜서 진상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세종조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는 기록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무명옷을 통해서 겨울에 동사 인구가 확 줄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 백성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예. 문익점 선생이 원래 이렇게 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나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원래 그 관직은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주요 업무는 외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외교관들끼리 나눈 대화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이나 산업이나 생활상도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아마 저 목화 씨앗으로 인한 삶의 윤택함을 아마 직접 목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왔을 때 참 우리 백성들도 크게 윤택한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된 거고요.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몰래 가지고 들여오는 그런 행동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의 삶을 생각했을 적에 내가 이 관리로서의 삶을 떠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선비로서의 애민, 애족하는 이런 정신 같은 게 있었기에 미리 그걸 의식을 하고 갔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익점 선생의 목화씨를 가지고 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마 뭘 들고 온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선물 정도 들고 오길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자신의 입신양명을 생각한다면요. 근데 이분은 그걸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생각해서 목화씨를 들고 왔다는 점에서 이분의 이런 생각은 애민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자신보다는 이 나라와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현재에서도 그런 마음들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기업인으로서 회장님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업인은 돈 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업인 돈 벌려고 하면 돈은 벌리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 이웃을, 내 주변을 밝고 편하게 살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 하면 결과가 돈에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익점 선생은
그 정말 그 헐벗은 우리 이웃들을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가 변화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원나라 다녀왔거든요. 예. 왔는데 아무도 목과실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익점 선생이 가져왔잖아요. 예. 가져왔다는 거는 그저 유학자가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한 기업인이었다. 문익점 선생이 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화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 뭐 이렇게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예.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위해 목화씨를 가져와 의복혁명을 일으킨 문익점 선생. 이 목화씨 한 톨이 가져온 두 번째 혁명, 그리고 기업인 정신을 발휘한 문익점 선생의 이야기. 다시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에 들여온 목화가 본격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목화 재배를 장려한 세종에 의해 경상, 전라, 충청부터 함경까지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며 전국을 뒤덮은 목화밭. 바야흐로 새로운 면 산업이 발흥한 겁니다. 목화가 조선 경제의 근간이었음은 면포가 화폐를 대신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종 때 일본으로 수출한 면포가 무려 50만 필에 달했고 여진의 말과 조선의 면포를 교환하는 등 국제 무역의 중심도 목화였습니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국내 경제 및 국제 무역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조선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목화. 그런데 목화가 조선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기까지는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조선 역관 조신의 소문쇠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목화 재배에 성공한 문익점. 하지만 목화 솜으로 옷을 만들려면 솜에서 씨를 빼내고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야 하는데 정작 그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어느 날 그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원나라에서 온 승려 홍원이었습니다. 문익점의 고민을 전해 듣자 그 자리에서 직접 기구를 만들어 솜에서 손쉽게 씨를 빼내고 솜 고치를 말아서 실을 잡는 방법도 알려주는 승려 홍원. 그 덕분에 목화를 전파하면서 재배법부터 옷감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도구와 그 사용법까지 한꺼번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화의 확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익점이 목화씨를 무작위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명망 있는 5대 가문을 선정, 전국 곳곳에 거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목화가 퍼져나가도록 한 건데요. 목화의 도입 단계부터 보급, 확산까지 치밀하게 계획돼 실행에 옮겨진 로드맵. 문익점을 위대한 기업인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네, 목화의 도입이 조선의 산업혁명을 가져왔다.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떠오르는데요. 그것과 비견될 정도입니까? 그럼요. 영국의 산업혁명도 인도의 목화를 활용하고 전기기관을 활용해서 직물기계를 발명을 함으로써 그건 직물을 통한 산업혁명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목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다 퍼졌거든요. 그런 계기들이 문익점 선생이 5 문중에다가 나눠준 일을 통해서 시작한 산업혁명의 시초였습니다. 당시가 고려말 조선 초란 말이죠. 이때의 경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실 고려말 조선 초라는 말에서 이미 답이 있는데요.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설립될 만큼 그 당시 국민들의 상황,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마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원나라 사신으로 떠난 문익점 선생은 내가 돌아올 때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바로 그러한 행보를 걸어가게끔 만들었던 어떤 관료로서의 삶을 접고 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설계하게끔 만들었던 게 그 당시 아마 고려말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목화 산업이 성장하게 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목화에서
솜을 재배하면 뭐합니까? 이 솜으로 실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인물, 원나라 승려를 만나서 이 원나라 승려한테 솜을 실로 다시 바꾸는 그런 기술들을 배웠단 말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역사 기록에 호성, 홍원이 진주에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정사인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권 14, 태조 7년 6월 13일의 기록에 의하면 목화를 본 홍원이 매우 놀라며 기구를 만들어 그 기술까지 알려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호성 홍원이 개성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주도 아니고 그 시골에 어떻게 나타났을 거냐라는 걸 생각하면 이미 그런 그 미래의 이제 목화를 가지고 이제 이 솜을 만들고 솜으로 다시 실을 만들고 실도 다시 이제 천으로 짜고 하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이미 다 뭐 머릿속에 짜여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도 지리산 자락에서 중국 사람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게다가 승려를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익점 선생님이 이 목화씨를 들여와서 그것을 보급하는 경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아마 원나라 때 가서, 이건 추측입니다만, 내가 조만간 조선에 가서 이런 걸 할 테니 뭐 방문을 좀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서는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지리산 그 자락에 예. 중국 승려가 거기까지 올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문익점 선생의 어떤 치열함을 봤을 때 미리 그렇게 기술 전문가까지도 초빙을 좀 하려는 노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치밀한 준비 하에 단순히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류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을 때였는데 아까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10년 만에 보급이 됐단 말이죠.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창업을 처음 한 사람에게 가장 처음 직면하게 된 어떤 난관은요, 내 이 기술과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둘 중에 하나를 잘해야 된다고도 흔히 얘기해요. 영업을 잘하든지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문익점 선생님은 이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그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통망이죠. 이 유통망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목화 씨앗을 가져온 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망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을 바로 각 지방의 세도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문평, 성주, 진주 이런 데 있는 세도 가문과 같이 결탁을 해서 본인이 진주 지역에서만 이것을 차근차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네트워크망, 판매망을 구축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이 도입부터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까지 정말 너무나도 멋있고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보통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익점 선생은 씨앗톨로 숲을 내다본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새로운 면모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제 그 점이 이제 그저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고 그저 관리가 아니고 저는 이제 기업인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그저 이웃에 놔주지 않고 5개 가문에 나눠줬다. 5개 가문이 또 그 가문에 이제 진인척이 또 조금 떨어진 데도 연결되고 되고 하니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바로 기업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우리 문익점 선생의 기록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 기업인들이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일들을 일찍이 벌써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부터 보급, 확산까지 한마디로 목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문익점 선생. 그런데 이 목화 프로젝트는 문익점 선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익점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후손까지 대대로 전해지면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차라락 돌아가는 물레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가느다랗게 뽑아져 나오는 실이 어느새 도톰하게 실패에 감겨듭니다. 이곳에선 다 뽑아져 나온 실을 씨실과 날실로 나눈 뒤
배틀을 이용해 옷감을 짜는데요. 그 옛날 우리네 할머니들이 하시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옷감을 삶아서 풀을 먹인 뒤 다듬이질을 거쳐 완성된 무명. 투박해 보이지만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진 진짜 무명입니다. 한때 목화 주산지였던 이곳에서 직접 생산한 순수한 우리 목화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옷이란 바로 목화로 만든 면을 의미했습니다. 옛날에 배울 때는 내가 한 13살 때부터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때는 이 목화가 아니면 옷을 못 입어요. 이제 좀 잘 산 집들은 혹시 이제 그때는 비단옷이라고 그래. 비단옷을 입은데 우리 같은 데는 이제 가난한 가정이 돼가지고 목화 이거 심어서 목화 따다가 이거 목화로 해서 다 이 저고리고 치마고 전부 다 그거 입어야 돼요. 나는 그것만 입고 컸어. 18살 먹을 때까지. 18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전부 이걸로 해가지고 왔어요. 혼수를. 시어머니나 이제 큰 동서들이 선을 보러 이제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를 잘 짜면 합격. 예. 딱 앉아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 때 이 배를 짰어야 돼요. 무명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기구들. 그중에서도 배틀은 쉴 새 없이 손과 발을 놀려가며 날실 사이로 북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야 비로소 무명이 짜집니다. 물레는 고치를 말아 실을 잡는 기구인데요. 그런데 물레와 무명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모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다고 생각해야지요. 물레와 무명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향한 곳은 경북 구미 해평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묘소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문익점의 손자 문영의 묘소입니다. 목화의 보급에 힘쓰라는 할아버지 문익점의 유언을 받들어 형 물레는 물레를, 동생 문영은 배틀을 개발했는데요. 물레와 무명의 명칭은 바로 형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문영 할아버지가 일선 현 때 현감하시면서 배틀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래가 배틀산 명칭이 배틀산으로 됐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뿌듯하지요. 조상님이 그걸 개발하셨으니까. 대구에 위치한 DTC 섬유박물관. 우리나라 섬유산업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도 문익점과 그의 손자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근대식 대형 방직기. 크기는 다르지만 언뜻 보기에도 배틀과 그 모습이 흡사합니다. 현대식 방직기 역시 모양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기본적인 틀에선 배틀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배틀과 물레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인 지혜가 녹아있는 대표적인 전통 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정 및 방직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레 및 그 배틀과 기본적인 원리가 같습니다. 이제 방적기는 회전력을 이제 이용해서 적절한 꼬임을 주어서 실을 만드는 물레에서 발전된 형태고요. 이제 방직기도 날실을 서로 교차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이의 공간으로 북을 넣어서 실을 넣어주는 방식의 이제 그 배틀이 발전된 형태입니다. 한국의 섬유 산업이 놀라운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쩌면 문익점과 그의 후손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 성장, 오늘날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R&D의 정신은 이미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문익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대구에 위치한 남평문씨 본리 새거지. 고즈넉한 고택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곳은 문익점의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남평문씨 집안은 전국에서 고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문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문익점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좋으니까 재배해가지고 그거 솜 가지고 말이야 이불도 하고 옷도 입으니까 겨울에 진짜 잘 지내니까 좋겠어, 그지? 그게 기본이고 그 할아버지가 그걸 봤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이제. 이걸 가져가면은 이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태조 이성계서부터 세종조까지 사후에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고 영의정까지 추정을 해주셨어요. 태계께서나 우암송실께서도 높이 평가를 하셨죠. 항상 그 훌륭하신 선조를 두신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언행을 조심하죠. 네, 이렇게 손자들에게 기기를 만들라는 유언을 남긴 것 보면 문익점 선생은 단순히 재배뿐만이 아니라 이 기기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문익점 선생이 그저 어느 날 원나라 갔다가 뭐 충동적으로 씨앗을 갖고 온 거 아니고 저 씨앗으로 시를 만들고 천을 짜야 우리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후속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좀 R&D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로서 상품화를 시게 되잖아요. 제품화를 시킨 데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에게 기기를 만들고 이 물레를 실을 뽑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이제 유언을 했을 정도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 대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기업인 가문의 표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 두말할 나위 없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경제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서는요, 과거와 같은 토지나 자본이나 노동 말고 기술의 그 비중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문익점 선생은요, 또 역시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또 한번 볼 수가 있는 게 원료를 자기가 국내에 보급했다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고 보급했다는 점에서 역시 기업인으로 보기에 전혀 손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익점 선생이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가지고 왔단 말이죠. 사실 남주기 아깝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기술을 널리 또 알리고 또 보급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제 기술이라는 게 혼자만 갖고 있으면 나만의 기술이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연관되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하는 과정을 겪어야 발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이제 독점이라는 이유 때문에 놓치고 있습니다. 문익점 선생은 나만의 기술이 아니고 이웃으로 또 나눠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면화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산업 역할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기업의 역할이고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지금 이 후대의 기업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제시한 그런 아주 좋은 선례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익점 선생의 기업가 정신, 20세기 기업가 정신이 아닌 21세기의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20세기의 기업가 정신과 21세기의 기업가 정신 어떤 게 다를까요?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도덕성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거짓말을 한 것이 속여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가장 글로벌 혁신 기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그죠? 구글의 사운이 돈비 이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게 사운이에요. 그만큼 21세기 최첨단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공익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데 있거든요. 또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회장님께서는 이 참 나눔을 실천한 문익점 선생, 기업인으로서 또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또 요즘 기업인들이 많이 본받아야 할 점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가를 늘 다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터를 제공을 하는 사람이라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랫동안 일하면 기술이 발전합니다. 기업이 커집니다. 결과로서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라는 건 재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재원이니까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게 공익을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해 간다는 그런 이제 사실을 우리 문익점 선생의 삶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는 사실 문익점이 기업인 약간 갸우뚱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도 세계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문익점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본받고 또 이어갈지일 텐데요. 그 책임을 떠안은 주인공, 바로 우리 강소기업입니다. 잃어버린 종자 주권을 되찾아 우리 식탁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토종 품종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소기업 아시아종묘.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만 164건에 달하는데요. 국내 생산량의 90%를 외국 품종이 차지하고 있는 양배추 시장에서 국산 품종을 지켜내 국내는 물론 인도 양배추 종자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끈질긴 연구 개발을 통해 탄저병의 내성을 지닌 고추를 선보인 데 이어 일반 단호박보다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땅콩 모양의 호박 등 대한민국 토종 씨앗으로 세계인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는 아시아 종묘. 이야말로 21세기의 문익점이 아닐까요? 문익점 선생님은 한국 최초의 그 유전자원 수집가다. 그런 유전자원들이 많아져서 그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한국에 많이 모여야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생산 농가들한테는 다양한 작물 선택에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기능적인 먹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더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익점 선생님이 가져왔던 목화씨는 이제 무명을 해서 옷 혁명이 됐지만 앞으로 다양한 그 농산물 먹거리, 특히 채소 먹거리로는 그러한 유전자원이 수집돼서 그 채소가 약이다. 그 기능성 채소, 기능성 농산물 시대를 열어갈 것 같아요. 오리털 점퍼에 봉제선이 필요 없는 고주파 접합 기술을 도입하는 등 스포츠 의류에 신기술을 적용해 세계 의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호전 실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 골프 의류부터 야구, 농구 등 전 세계 프로 선수들의 운동복 시장을 잠식해가며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보온, 방수, 방풍 기능을 구비한 스포츠 의류와 함께 의류를 생산하는 장비까지 직접 개발하는 등 남이 하지 않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오고 있는 이유. 그 바탕은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자 했던 문익점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독점이 아닌 나눠주는 그 기업가 정신이 우리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고 있는 때 무엇보다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으로 지금 의류를 어떻게 기계화, 성역화, 산업화 하느냐를 연구를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호전 시럽이 남들보다 경쟁력이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옷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 창안을 해내면은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많은 그 옷을 만드는 공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일자리도 엄청나게 생기고 거꾸로 여태가 이제까지 모든 옷을 해외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 우리가 사 입는 걸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는 꼭 만들고 싶다. 선조가 잘한 거는 나도 흉내를 내보자 하는 정신으로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옷감도 디지털로 프린팅한다. 전 세계 의류 패션 트렌드의 대격변을 예고하며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신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DGI. 제독이 국산화에서 출발해 디지털 프린팅까지 끝없는 기술 개발로 세계 나렴 시장을 혁신으로 물들여 왔는데요. 원하는 디자인을 어떤 모양이든 세계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빠르게 천에 인쇄하는 독자적 기술력으로 세계 의류 패션 시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DGI. 문익점이 목화 씨앗 하나에서 놀라운 기적을 꽃피워냈다면 DGI는 원천 기술의 씨앗을 끊임없는 R&D로 성장시켜 화려한 디지털 프린팅 기술의 꽃을 피워낸 주인공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목화씨가 자라서 그게 이제 실이 뽑히고 실에서 옷감으로 변화되듯이 저희 회사도 그런 그 제도계의 원천 기술에서 쭉 발전하고 변신을 하면서 지금 잉크젯 텍스타일 프린터까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나온 그 30년보다 미래 10년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폭으로 더 큰 폭으로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간에 이렇게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디지털 사인 광고 시장이라든지 새로운 또 등장하는 기술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씨앗을 개발하면서 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패션의 도시 뉴욕. 그리고 뉴욕을 사로잡은 한국의 토종 주얼리 브랜드. 남대문 시장에서 출발한 브랜드가 네로라 하는 명품들이 선점하고 있는 미국의 주얼리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유명 브랜드의 러브콜도 마다하고 독자 브랜드를 고집한 뚝심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도전한 용기. 문익점의 정신은 오늘의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나들이 깃발 세워서 나들이 브랜드로 시장을 전개해서 이 다음에 제가 나들이를 성공적으로 이룩한다면 많은 우리 비즈니스 하고자 하는 분들, 저의 후배들, 청년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기회라고 용기 있게 도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지표였습니다. 그 옛날 문익점 선생이 했던 고민과 지금 강소기업이 하는 고민들이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술을 나만의 기술이 아니고 연관 산업과 연결해야 더 큰 기술로 발전돼 갑니다. 끊임없이 서로 이업종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씩 자꾸 내놔야 됩니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점점 더 커지고 소위 얘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저구되어가는 거죠. 예, 사실 문익점 선생은 앞으로 예비 창업가들에게도 굉장히 큰 귀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경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공무원이라든가 전문 자격증에 도전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이제 뭐를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경로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문익점 선생님 공무원이셨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지고 잘 맞춰져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접고 본인이 새로운 어떤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도 자기 주도형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우리 선조의 전형을 한번 찾아본다면 저는 문익점 선생님을 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문익점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서 무척 기쁘고요. 또 이렇게 우리에게도 존경할 만한 기업인이 있다는 사실에서 자긍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기업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버드 창업가 바이블을 쓴 다니엘 아이젠버그가 창업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창업가는 소질과 스킬이 아니라 선택과 헌신, 열망과 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이미 수백 년 전 이곳 대한민국에 아이젠버그가 말한 진정한 기업인이 살았습니다. 바로 문익점입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 미래를 향한 목화씨를 심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익점들입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 100회 특집 기업인 문익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 환자의 상태를 구급차에서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습니다. 병원으로 미리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메디아나는 심장 충격기 및 환자 감시 장치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전 세계 유명 대학병원 모든 병원에 다 깔려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첨단 의료기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 강소기업 메디아나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강소기업 메디아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있습니다.